안녕하세요. 이미향 포정입니다. 오늘도 윤영희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 핵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육자회담 그리고 상기님 천지봉사를 통해서 육자회담의 원형인 오선이기 도서와 그 주인공인 단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기님 천지공사를 통해서 한반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두 분도 감회가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갖는 남북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다른 때와 달리 평양에서가 아니라 이 남한 땅에 이렇게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려와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라는 게 사뭇 남달랐는데요. 남북 정상회담도 3변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보자마자 좀 살을 꼬집어 봤는데 실화냐 그리고 파격적인 행보들이 또 연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서 더더욱 감동적이고 그리고 뭐 여러 이야기 중에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멀리서 가져온 뭐 냉면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에 사실 다 들어있지 않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사건들 통일과 좋은 후천 성경의 세상도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뭉클하게 좀 제가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한 핏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야 됐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컸고 한편으로는 또 애절한 마음도 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의미가 이렇게 사뭇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이슈들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 특별히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정부가 이 주요 의제로 뽑은 한 세 가지 분야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 등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어떤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을 보면 이 비정상적인 정전협정을 이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전환한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이 공동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주 좀 뜻깊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의제가 남북관계 발전인데, 그러니까 남북 정상 사이에서 필요한 공감대가 폭넓게 마련이 되고, 그래서 동질성을 복원한다. 그리고 뭐 통화 공존해야 된다. 경제 협력에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너무 가슴 벅찬 얘기죠. 정말. 네, 네. 이전에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던 이렇게 회담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좀 뜻깊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또 이제 뭐 영부인들 그렇게 과거에는 그런 영부인들의 만남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번에 뭐 이설주 여사랄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기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시계도 두 개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일단 평양시를 수정해서 뭐 이렇게 남한에 맞추겠다. 그거 상징적으로 시간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뭔가 행보를 같이 하는 느낌도 있고 희망찬 어떤 메시지로 저는 읽어지긴 했어요.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종전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되어서 한반도가 이제 갈등의 장에서 어떤 화해의 장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위기가 이렇게 닥칠 때는 막 불안해하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보지를 못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흔한 비유로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근데 숲을 보려면 그 숲에서 빠져나와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태를 안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좀 통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뭐 저도 이렇게 상기님 말씀에 2편 137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이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의 대세 얻은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큰 틀로 봤을 때 우주의 일련에서 하추 교육기에 해당하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이 하추 교육기 시간대에서 이게 전체 세계 정치랄지 어떤 자연과 문명의 어떤 큰 틀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세를 보는 이런 안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천지 대세를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기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1901년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의 대세가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짜셨는데요. 일명 이제 천지공사라고 하죠. 네, 상계님께서 이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지공사란 이 우주의 가을철,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 하추교육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상계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신명을 데리고 이 선천에 병든 이 천지를 뜯어 고치시는 이 대개벽공사가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친히 기획하신 이 가을 우주철, 이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통일 문명의 어떤 설계도이자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풀어서 이렇게 치유하고 또 인간과 만물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천지공사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죠. 그냥 공사라고 하면 어디 그렇죠. 우리 일반 뭐 토목공사, 건축공사로만 생각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상대님께서 이런 천지공사를 이렇게 보셨는지 포도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 천지공사라는 개념 처음 들었을 때 좀 막연하다는 느낌도 좀 있었는데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종종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때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 보면은 R은 VD 공식이라고 있거든요. 리얼라이제이션은 BBD 드림.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을 꾸면은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성적을 올리고 싶고 뭐 건강해지고 싶고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계속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건데 상제님의 BBD 드림이 천지공사라는 거죠. 네, 상제님께서 생생하게 우리는 꿈꾸지도 못하는 세상을 눈에 보시듯이 이렇게 공사를 보시면서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왜 보셨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제 단주의 원한 응어리 푸는 문제, 단주로부터 비롯된 선천 상극의 그 응어리는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 보셨냐 이전에 그건 상제님의 워낙 유일무이한 상제님만의 어떤 과업이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지공무사 아주 공적인 일로서 내가 해내야 되는 일 그 핵심에는 응어리를 푸는 해원이 들어있다는 거죠. 해원 때문에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시고 공사까지 보셨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망고에 원과 한을 맺어 죽은 신명들을 누가 푸시겠습니까? 바로 이 우주의 절대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성자들이 내려오셨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오직 상계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상계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오셔서 하신 그 프로젝트가 이제 천지공사라는 말씀이잖아요. 상계님의 강세의 목적이 우리 인간과 신명들의 원한을 이제 끌고 후천의 좋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공사가 천지공사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상대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로 그 전개되는 인류 역사의 이런 수천 년 동안 맺히고 쌓였던 그런 원과 한을 끄르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이제 부모님 말씀하신 신명해원 공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상계님께서는 어떤 천지공사라는 그 측면을 볼 때 뭐 하나로 봐야 되긴 하지만 그 세상에 이제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운이라는 우리의 어떤 증산도를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차 레일처럼 그렇죠.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세운공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세자를 쓰고 울로 울자를 써서 그 세상의 울로다라고 하는 세운공사는 이 세상의 어떤 국제 정치 질서랄지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틀이 세운공사인 거고 그 상제님의 종통의 도맥 그 맥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도운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이제 세운공사 관련인데요. 세운공사는 인간 역사가 둥그러 가는 과정을 이렇게 짜 놓으신 거잖아요. 그 틀이 지난 시간대에 우리가 단주 회원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던 오선위기 도수죠. 자, 현재는 육자회담이라는 형태로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부장님, 오선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말씀해 그래서 주시겠어요?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상제님의 천지공사 용어 중에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도수의 개념인데 그렇죠. 도는 각도고 수는 수니까 근데 합쳐놓으니까 뭔 말인가 싶은데 시계에 보면 이렇게 여기 이쯤이면 15분이고 이쯤이면 30분이니까 딱딱딱 이렇게 꺾어 나가는 거에 따라서 도수도라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상에서 지금 역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보는 가장 큰 틀인데 세상의 시간표상에 오선위기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역사가 어디쯤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상제님 말씀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구가 5편 6장에 보면 현하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을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을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다 하셔가지고 5명에서 두 사람은 맞붙고 두 사람은 그 옆에서 지원하고 근데 주인인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편도 이렇게 뭐랄까 편들지 못하고 수수방관 그러니까 가장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두 주인이 만나서 뭔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 흐름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힌트로 또 주시는 말씀이 해가 저물면 바둑 두던 사람들이 해가 저물면 이렇게 판과 바둑을 두고 그 주인에게 뭐가 돌아온다는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역사의 대세가 해가 저무는 시간대로 가는 걸 주목하라는 어떤 또 힌트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정세가 둥그러가는 과정은 상제님의 그 프로그램화돼서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해서 세상이 둥그러가도록 세계 정치 질서를 이렇게 짜놓으신 거잖아요. 쉽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 이 바둑판인 우리 한반도, 이 조선을 두고 세 번의 큰 전쟁, 씨름으로 비유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이 오선위기의 구도가 바로 이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의 그 씨름판인 상씨름 전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삼변성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변의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성구를 보고 정말 인류 역사가 상제님의 천지공사대로 이렇게 정해놓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바둑이라는 그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 치러지는 게임 방식으로 이렇게 짜놓으셨다는 거에 아주 굉장히 참 놀랍고 정말 하느님, 상대님만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프로젝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너무 맞는 게 사실은 세상은 삐딱합니다. 지축이 기울어서 사람 마음이 다 삐딱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일단 얘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인간으로 왔다 간 사람은 일단 다 인간인데 이분이 한 행적을 보고 이분의 위격이나 그 어떤 확건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가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공간적으로는 바둑판이고 시간적으로는 씨름판인데 그렇죠. 두 게임 자체가 굉장히 유서 깊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씨름판 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민속 씨름이기도 한데 근데 씨름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면은 그 게임 방식이 한 3-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서양 말로 토너먼트라고 하는 거, 맞붙기. 그다음에 리그라고 알고 있는 돌려붙기 막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상제님의 이번 그 씨름판은 그 지원액이라는 형식입니다. 이긴 사람이 계속해서 상대편을 계속 붙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자들이 계속 있고 챔피언은 계속 그 사람들을 방어전을 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은 아무리 챔피언이어도 지쳐가지고 100명, 1000명 그렇죠. 상대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상씨름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씨름과 얽혀있는 아주 재밌는 방식이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씨름이 전개된다면 뭐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서 씨름하는 그렇죠.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 천지공사로 펼쳐진 인류 역사가 오선이기와 씨름판 도수로 전개가 되는데요. 오선이기는 역사를 주도해가는 주체 세력이 5나라가 있고 또 이들이 3번의 씨름을 하면서 인류 역사를 주도해 나간다는 이제 이런 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인류가 이렇게 뭐 인류 역사를 새롭게 설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상제님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상제님의 이런 천주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기판 씨름이 이제 어떻게 오손 위기로 전개가 됐는지 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세기 초라고 하면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들, 그 열강이 각축을 벌여가지고 이른바 이제 땅 따먹기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 여러 나라 영토를 침탈을 해서 참혹하게 유린하고 예, 그런 때였는데 뭐 아프리카, 뭐 인도, 동남아, 중국까지 해서 그 서양 그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뭐 다 차지하고 마지막 이 서양 열강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있던 조선을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손길을 뻗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20세기 초반 전후로 해서. 근데 이제 일본은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 이제 대륙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이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이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과의 어떤 동맹을 맺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너무 이제 러시아에 비해서는 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지원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04년 2월 8일 날 러시아 남진 정책의 보루였던 이 여순항 공항을 일본이 기습 공격하면서부터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1차 세계대전인 그 애기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애기판 씨름의 목적이라는 것은 세계를 유린하던 서양 제국주의 그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러일 전쟁에 보면 어떻게 이 작은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 비화도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게 뭐 이제 개벽 실제 상황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만평이 있어요. 그 당시 만평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게 유럽 챔피언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동양 챔피언인데 지금 체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덤벼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904년 2월 8일 날 이렇게 그 여순항을 기습한 걸로, 그러니까 먼저 이 다윗이 요즘 말로 선빵을 날렸는데 그 당시에 그 규모라고 하면은 그 세금 규모가 러시아가 8배입니다. 그 다음에 상비군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을 갖고 있었던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만평들 보면 곰이에요, 러시아는. 그리고 아주 협소한, 일본 자체가 외소에서 외인인데요. 그게 싸움이 안 돼서 평가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러시아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이게 일본의 승리로 끝나죠. 그럼 이 현실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 당시에 공사에 한참 진력하셨던 상제님의 손길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편 53장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고 49일 동남풍 공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북서풍의 인자를 동남풍으로 맞서가지고 이제 물리치는 거죠, 서양 세력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쟁에서는 사실은 전략이 그 상대방의 어떤 그 기습을 이제 예측하고 맞서야 되는데, 그 러일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함대가 뭡니까? 그 우리 발틱 함대라고 하는, 그게 북해 저기서 있다가 원래 이쪽 우리 동쪽으로 엄청 힘들게 와요. 원래는 수에즈 해야 되는데 거기도 차단돼가지고 희망봉 거쳐가지고 힘들게 와가지고 이제 대한해협을 딱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게 또 상제님이 아름길을 주셔서 그 도고 제독 밑에 있던 야끼야마 준장한테 꿈에 두세 번 나타납니다. 그 진영이 다 보이는 거죠. 그 현장이 다 보이는 거죠. 그 발틱 함대가 지나가는 그 형세가, 그 해전은 그 진영이 있잖아요. 배가 지나가는. 그리고 조심 이렇게 불도 끄고 가다가 병원선 하나가 불을 켜버리는 바람에
대번에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엄청난 함대가 그냥 여지없이 그냥 공격당해서 끝나버리거든요. 저도 그 발틱 함대가 대패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임진왜란때 그 이순신 장군한테 그렇게 당했던 하객진에 의해서 맞아요. 네. 발틱 함대가 완전히 침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신 그 천조 대신이 일으켰다고 믿었던 그 신풍이 사실은 우주의 조화주이신 상계님께서 불러주신 그 조화의 바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포탄을 날리는데 바람이 역방향을 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일명 동남풍이라고 네, 하죠. 그 동남풍 네, 공사. 네. 이렇게 여일 전쟁이 1차 세계 대전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러시아는 부동항 아까 찾으려고 이 한반도를 넘봤다가 깨갱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그 발칸반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발칸반도도 거기 민족주의자들끼리의 갈등이 심하던 시절이에요. 그 러시아는 이제 슬라브 민족이고 그쪽에 범슬라브주의 이제 세르비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거기는 이제 민족이 이제 범게르만족이거든요. 그 두 진영이 이제 맞붙는 상태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제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저격당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방아쇠가 탕 터져가지고 얽혀있던 모든 전쟁들이 이제 촉발이 돼버립니다. 이제 어떤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시발점이 되기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1차 세계대전까지 번지도 않았을 그렇죠. 텐데 정확히 10년 뒤에 1차 세계대전은 확전되는 어떤 촉발이 됩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 한반도로 진출을 못하니까 저쪽에 발칸반도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 전쟁으로 번지게 된 거죠. 그럼 수호사님, 그럼 이 1차 세계 대전은 어떻게 이렇게 끝맺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뭐 무기들 자체도 현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재래식 무기로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으로 이렇게 다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 독감이 발병하게 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으면서 이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종결이 되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들어오면서 14만 명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네, 1918년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태울줄을 잃고 구원의 이제 이 빛을 발견하게 됐던 것인데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보신 세운공사 중에서 첫 번째 그 씨름, 애기판 씨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름판이 세계대전과 연관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애기판 씨름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나요? 그 도전 5편 177장에 보면 이제 상기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약소 민족도 조선과 같이 제 나라 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이랄지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 어떤 이런 전제 국가들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고 그들의 이제 지배를 받았던 약소 민족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대부분 독립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승국들이 이제 패전국이 이제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에게 가혹한 이제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되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이제 2차 세계 대전으로 발발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감된 첫 번째 전쟁은 이제 총각판으로 넘어오면서 애기였다가 총각이 되니까 이제 사이즈가 커지죠. 예. 사실 그래서 러일 전쟁에 대한 어떤 여러 평가는 뭐냐면 동양의 제국주의와 서양의 제국주의가 맞붙은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라고 하는 서양과 동양이 맞붙었는데 유일한 이제 동양의 제국주의자였던 일본이 이제 더 야욕을 키우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5편 405장에 하신 바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일청전쟁이 2번 날이니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날 싸움이 10년을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차원 더 큰 규모로 그야말로 진짜 세계대전이라 말할 정도의 사건이 이제 총각판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러일 전쟁이 승리했잖아요. 대륙 침략의 야욕을 더 불태우면서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일청 전쟁이에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서 이제 1936년 병자년, 1937년 정축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공략에 나서는데 1937년 7월 7일 날에 그때 이제 그 베이징 교외에 있는 루코우차오 부근에서 그 중국 군사도 그렇고 일본 군사도 그렇고 야간 훈련 중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일청 전쟁,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때 근데 일본은 독일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은 상태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니까 그렇게 또 세계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그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오선 위기에. 그렇죠. 두 번째 오선 위기의 프레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게 총각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중일 전쟁도 우려와 이제 깊은 연관이 있죠. 그 일본에 의해서 시작된 중일 전쟁은 2차 세계 대전으로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요. 총각판 씨름에 대해서 좀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사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는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한 걸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1949년도에. 근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31년도에 만주사변이 있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이 있고 그때 일본하고 협정 맺은 독일이 폴란드를 39년도에 하면서 이제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모든 어떤 총체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그때 아까 전쟁의 순기능 중에 이제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비약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세계의 이런 역사학자들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학자는 증오의 세계라는 책을 쓴 퍼거슨이라는 분이 지금의 세계사는 너무 유럽 중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히틀러는 그 전쟁의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참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게 만든 러일 전쟁 1904년에 그 사건으로 1914년에 그 1차 세계대전이 번졌던 거고, 그 2차 세계대전도 결국 이 한반도를 둘러싼 오선위기 틀에서 번졌던 거고, 그리고 1945년도에 원폭으로 종결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남아도는 어떤 그 무기를 소모할 지역을 찾다가 다시 또 한국이 돼서 이 니얼 퍼거슨은 이 20세기 증오의 세기라고 자신이 명명한 이 역사가 시작도 러일 전쟁 한국이었고 끝나는 것도 53년도 6.25 전쟁이 끝나는 걸로 시작도 여기고 끝도 여기니까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또 역시 여길 거라는 그 전쟁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 이게 상님이 짜놓으신 이 바둑판과 씨름판 도수에 그렇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상인님께서 일본에게 천하 통일의 기운을 몰아주심으로써 일본이 이제 서양 제국주의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상인님의 공산지만 그들이 스승을 배신하는 배사유를 이렇게 범함으로써 일본은 결국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정말 하늘에도 천도가 엄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소선 1, 2차 대전의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상계님의 천상의 조화정부가 이제 그 지상에 펼쳐지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 국제연맹으로서,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국제연합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이 발동이 되면서 어떤 상계님께서의 어떤 그 조화정부, 천상의 조화정부의 어떤 밑그림이 지상에 서서히 이렇게 이제 청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지공사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세상 둥그라는 과정들이 정말 어떤 손길, 그죠? 하늘의 그 상제님의 그 손길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핵무기와 생화무기에 대한 등장도 또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총각판이 무서운 건 이제 핵무기가 사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8월 6일, 8월 9일에 이제 리틀보이, 펜맨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15만 명 죽습니다. 떨어지자마자 그 핵폭탄에 의해서. 예. 그리고 후유증으로 14만 명이 죽습니다. 5년 안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이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게 암, 림프종, 악성 이제 혈액 질환들로 다 결국 죽어요. 그게 또 그때 임신했던 사람들이 또 애를 뵀는데 그게 또 유전병으로 계속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형아 출산하고 유전자 변형이 오고 그런 걸로 이어지면서 지금도 그거는 이제 피해는 아직 이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공 괴질이 생긴 거예요. 자연적인 병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이제 병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병을 아까 병난과 병난 그러니까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스페인 독감은 약간 자연 발생적인 느낌이었다라면 2차 세계대전 총각판에서는 인간이 만든 병이 핵으로 인해서 그렇죠. 희유증. 원치 않게 생긴 병과 함께 이 병균을 무기로 쓰는 생각까지 이제 소름 끼치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생화학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뭐 731 부대 같은 것들도 그런 거를 임상 실험했던 공간이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과 총각판이 안겨준 어떤 교훈들은 무궁무진하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르판이 조금씩 커질수록 전쟁의 상황이 더 과격해지고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등장한 핵무기와 그런 생화학 무기는 우리 그 전쟁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중심 주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한 핵보다 생화학 무기가 더 위험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생화학 무기라고 하면 이제 생물 무기하고 화학 무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에서 시리아 그 지금 내전 상태인데 이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어린 애들이 이렇게 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든지 또 뭐 이렇게 이런 끔찍한 장면들을 참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 북한의 이런 이 생화학 무기라는 것이 이 비대칭 전략으로서 핵무기보다 더 이렇게 위협적이고 이렇게 무섭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화학 무기가 몇천 톤, 약 5천만 톤 정도 되는 양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요? 이 양만으로도 뭐 핵무기 못지않는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베 신조랑 트럼프가 정상회담 할 때 둘이서 이렇게 합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핵무기와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그 생물 화학무기 폐기도 요구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살인가스랑 그 탄저균 백색. 공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잔뜩 대량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작년 기사를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일본 해역으로 북한 어민들이 넘어오는데 그거는 물고기를 가져가는 그 만이 아니라 그 북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두도 우려가 된다는 식의 기사가 그래서 그 국회에서 그거를 단호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작년 11월 기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탄저균, 천연두균 뭔가 우리가 아직 백신도 없고 터지면 노답인 어떤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다. 지금 우리를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게 핵무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한 또 다른 전쟁의 한 요소를 지금 못 보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북한의 핵뿐만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이제 걱정해야 되는데요. 북핵 위기에 이제 진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각판 씨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큰 씨름, 상씨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끼리 맞이 싸우는 그 상씨름은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나라와 그 북한에 이제 분단되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터지는 씨름이잖아요. 소사님 이 상씨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렇게 소련은 일본의 어떤 선전포고를 합니다. 끝나기 무렵. 포고를 하면서 이 한반도에 어떤 진주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다급해졌죠. 그 소련과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 당시에는 패권주의의 어떤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소련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 분할 점령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북은 소련이 또 그 이남은 미국이 이렇게 9월 9일 날 38선의 이제 이남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상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은 동양 모습이요 미국은 서양 모습이니라.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오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일본이 물러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소련과 미국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패권 다툼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었죠. 그 스탈린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6.25 전쟁 6월 25일 날 태풍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초반전인 상실험 초반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핵무기였다는데요. 무슨 소린가요? 그래서 뭐 명확히 얘기하면 이제 에치스 라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과 함께 소련이 이제 핵무기가 완성되면서 이렇게 돼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책에 보면은 그 스탈린하고 김일성의 밀담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면 남쪽으로 진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탈린이 말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일성은 지금의 김정은 나이벌이어서 혈기방장하고 뭐든 사고 칠 있으니까 중국하고도 상의하고 좀 신중하라고 하는데 좀 있다가 뭐 철저한 전쟁 준비가 필수라고 얘기하면서 허락을 해줘요. 근데 허락하게 된 사연이 그 1949년 8월 29일 날 그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 이게 실험장에서 핵무기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제 대적할 만한 자신도 이제 무기가 생기니까 이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 상실험판의 5선이기에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일단은 이제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이제 전개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의 어떤 기습 공격으로 이제 그 남침을 하니까 이제 유엔군 이론으로서 이제 한반도를 공산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유엔이 참전을 했었는데 이제 중공군이 일사후퇴를 만든 이 중공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지역과 그 당시 이제 중공군이었죠. 그다음에 구소련을 이 핵무기로 공격하는 이 작전명이 있습니다. 허디슨 하버라고 하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 핵무기 사용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옷을 벗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이런 핵 사용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냉전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냉전의 질서가 형성된 것에는 핵무기가 일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역사를 좀 맥락을 보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양극 체제는 부식하거나 폭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고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그랬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이렇게 대립하는 쪽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끝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양극 체제로 가잖아요. 그 양극의 주인공만 약간 바뀌는 양상이고 그거를 이제 좀 전문가들은 크리스탈볼 이펙트라고 수정구 효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을 보는 수정구가 있다고 보시면 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뭐 오스트리아나 뭐 이런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1918년에 그 왕정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를 봤다면 결과가 그렇다는 걸 봤다면 전쟁을 하겠냐는 얘기죠. 교통사고가 날 걸 봤다면 운전대를 잡았겠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핵무기로 일본이 그렇게 참혹하게 망하는 걸 45년에 본 상태로 우리가 핵무기를 각각 보유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잘못 쓰면 이거 너 죽고 나 죽고 다 끝난다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을 억눌러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핵의 이면을 또 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전쟁도 하지만 또 전쟁을 누를 수 있는 하나의 이면성을 또 보게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전쟁을 억제하면서도 또 이것 때문에 뇌관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생전에 이제 김일성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침용 땅굴 하나가 뭐 핵무기 10개보다 낫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무기는 위험용이라는 거야. 겁만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건 땅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겁주기 위해서 지니고 있는 그렇죠. 사실 병법에서 결론은 싸우기 전에 그냥 제압하는 게 가장 궁극의 병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이 핵이 모두 터지면 지구가 뭐 몇 번 무너지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 핵이 위험한 무기라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상제님의 가장 중요한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2편 17장을 보시면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이를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상극의 원한의 그 무지막지함을 느끼는데 그 화액을 막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불 작전으로 산불을 막기 위해서 큰 화액인 핵무기는 묻어버리고 작은 화로서 이제 3차에 걸쳐서 소소한 전쟁들이 터지는데 지금 우리는 뭐 협정 얘기하셨지만 축구로 치면 전반전 끝내고 지금 하프타임인데 후반전 안 할 거냐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축구가 크게 터지면 화가 큰데 이거를 그 큰 화 기운을 그렇죠. 좀 빼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 네네. 그러니까 무용적인 화라고 하면은 선천의 상극의 운인 것이고, 그다음에 유형적인 그런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상무기, 지금 말하고 있는 핵무기 같은 것이 유형적인 화인 것이죠. 그거를 상대님께서 묻어버리시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짜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핵을 묻는 것을 이제 우리 증산도 용어에서는 상대님 말씀으로는 화둔도수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뭐 우리 한민족 가운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 또 세계 어느 누구도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또 그 경제랄지 또 어떤 우리의 갖고는 일터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무용적인 이 선천의 상극의 운과 유형적인 이런 화둔도수, 핵무기랄지 또는 이제 살상 무기들을 묻는 그런 자체를 상제님께서는 화둔도수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화둔도수라는 것은 이 세계 이 지구촌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 핵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불기운을 묻는 그런 이제 공사가 화둔도수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북한의 그 비핵화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그 회담들이 상제님의 화둔도수가 이렇게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사님, 미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협정을 맺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1980년대 이제 레이건과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제로 옵션이라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로 옵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 핵 감축 협정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은 있었지만 이제 육자회담, 이 북한 핵 무기를 중심으로 한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제 북한 핵 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세계 강대국들은 노력해 온 것이죠. 부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불바다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핵화하니까 참 이것도 상대님이 화둔 공사의 그 도수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그런 화둔을 말씀하실 때 떠오르는 게 우리가 MT 가서 캠프파이어 하고 흙으로 이제 덥죠. 불씨를 좀 덮죠. 근데 덮었어도 안에는 이제 불씨는 남아 있어서 얘네들이 뭐 가끔 튀기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94년도 비핵화 뭐 문제와 관련해서 94년도에 IAEA 탈퇴하고 그때 막 진짜 전쟁 날 줄 알고 사재기하고 하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긴장도 한번 하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또 이완도 시키고 그것도 음향으로 지금 불 묻는 과정도 이렇게 좀 완급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상기님의 하둔독수에 따라서 핵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영화 제목 소설이기도 하고 무기여 자리 거라고 있는데 핵무기여 자리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의 여러 면에서 가로 넘어가는 사건은 이제 법칙적으로 화극금의 상극 끊어진 다리를 이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주시는 건데 불기운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문명을 일으켜준 불인데 그게 집도 태워먹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한의 살기, 무형의 어떤 에너지, 증오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유형의 무기이기도 한데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핵무기는 이 우주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소멸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토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그거를 상생으로 돌리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천지공사의 어떤 중요 골자기도 합니다. 그 지금의 그 북한 핵 위기가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상기님께서 집행해 놓으신 화둔도수가 이제 현실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상기님께서 1901년부터 이렇게 천지공사를 기획하신 인류 역사가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을 거쳐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상실음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우지의 가을을 앞두고 이게 후천 성경이 건설되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상대님께서 천지공사를 이미 다 짜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도전을 보시면 7편 35장에 이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세계 전쟁이 붙으리라. 전쟁은 내가 일으키고 내가 말리느니라.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워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이 초반 전쟁, 이 상실함의 초반 전쟁은 기존의 애기판과 총각판처럼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발발은 되긴 하지만 큰 전쟁은 이제 세계 전쟁은 이렇게 어떻게 중국에서 터진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의 어떤 그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양국 두 강대국들의 어떤 그 정치 질서, 세계 질서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작게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강대국들 중심으로 이렇게 짜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큰 틀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포자님 그 남북 상실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끝나게 되나요? 그렇다면 상대님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상대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의 정세가 100년 전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지에 이미 2013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기분 나쁘게 똑같다고 써 있어요. 그 기사가 쓰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과 독일하고의 그 판세가 지금의 미국과 중국하고 너무 흡사하다. 그리고 그 프랑스의 움직임도 그 당시에 뭐 일본 그 당시 프랑스와 움직임이 지금 일본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의 그 세력 파워 시프트, 헤게모니 쟁탈전 속에서 지금 양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틈에 우리가 딱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만과 중국의 문제, 동중국해 문제,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그 시작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화선만 딱 불만 붙이는 거지. 그 뇌관은 더 큰 전쟁은 중국과 관련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파는 우리도 똑같이 겪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그 도수가 착착착 돌아가는 거가 우리한테는 정말 카운트다운 하는 느낌으로 피가 말리는 면도 아는 자들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런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4대 강국의 이런 대통령들의 강력한 파워맨들이 등장하는 것도 100년 전의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한다는 게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상계님께서도 그러한 인물들을 그 자리에 배치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실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병난, 전쟁과 질병이 온다는 말씀도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차 세계대전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병난으로 귀결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상실음이 시운에 와 있고 그 6.25 전쟁은 상실음의 전반전이었고 우리는 60년, 70년 가까이 이제 하프타임 겪고 있는데 후반전이 이제 돌입을 되려고 북한과 남한이 만나고 미국과 중국이 어쩌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도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게 상제님의 말씀이고 그럼 이 전쟁이 오래가지 않았던 게 1차 세계대전에 갑자기 그 스페인 독감이 돌아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 터져서 그 소강 상태로 전쟁이 돼버린다는 것이 아직 우리는 역사로 겪진 않았지만 세상의 대세를 아는 입장에서는 뭐 알려야 되는 어떤 큰 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상기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 프로젝트 천지공사를 짜 놓으셨는데요. 이런 일면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안개가 뿌옇게 낀 곳 세상에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연하고 어떻게 기결되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렇게 사님께서 오셔서 천지공사를 짜 놓으신 이런 일련의 세운 공사의 틀을 우리가 큰 대서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숨가쁘게 전개되어 온 국제 정세를 상계인 천지공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계 정치 질서의 큰 틀과 인류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자가 쓰신 이 주역 설계전을 보면 종호간, 시여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자연과 문명의 변화가 이 동북 간방에서 마무리되고 시여간, 동북 간방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 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 이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가 뭐 새 판이 짜여지고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것이 단순한 뭐 정치적, 경제적 뭐 또는 군사적 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원리로서 이렇게 밝혀지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간도수입니다. 그 간도수는 이 8개에서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과거에 이렇게 설계전을 통해서 말했던 이 종호간, 시여간이라는 곳이 이 간방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도 이 짜놓으신 모든 천지공사의 프로그램도 이 한반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후천 성경 건설이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제님께서 이 땅, 이 한반도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간도수랄지 우주원리적으로 말하는 이 간도수랄지 어떤 진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장차 세계 질서가 어떤 판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민족이 이 위치적으로 간방에 위치해서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간방에 위치한 우리 한민족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민족의 정서라고 하면 한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를 들여다보면은 마음신변의 간방의 간자거든요. 간방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가장 상처도 많이 받고 여기서 가장 핍박도 많이 받았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한 희망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앞서 언급됐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상제님 말씀이 5편 415장의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상시름으로 종어간이다. 그러니까 간에서 끝나는데 그거는 상시름으로 끝을 낸다는 거고, 그래서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 어찌 전쟁이 없겠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없을 거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벽 실제 상황 책에서 그 간도수와 관련해서 이제 종도사님께서 한민족의 숙명과 사명이 뭐냐에 대해서 언급하신 대목이 있어서 이건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상시름은 종호간이다. 이 말씀 속에 지구촌 어떤 철인, 종교인, 정치인도 결코 알 수 없었고 얘기하지 못한 대도의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민족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의 복잡하게 얽혀 섞인 힘의 역학관계를 상시름으로 이화해서 선천 역사를 종교를 짓고 천지의 새 역사판으로 이제 들어간다.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딱 치면 5글자가 뜹니다. 새로운 시작. 근데 그 시작은 상시름으로 종호간으로부터 첫 페이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벌어진 상시름 한판 승부는 인간 역사 문명의 틀을 바꾸는 개벽 전쟁이라고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천지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 상극 질서를 신천지의 상생 질서로 전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통과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리의 기틀이 바뀌는 크나큰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새 우주의 인존으로 탄생해야 하는 한민족에게 주어진 지구한 숙명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개벽의 폭풍 속에서 인류를 건져 새 역사를 여는 한민족, 이것이 간방 한민족이 인류의 미래에 던지는 가장 위대한 비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포장은 비극이다, 알맹이 컨텐츠는 비전이라는 거, 이거를 알고 준비할 때 가능하다.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보전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말도 있죠. 평화를 원하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상생의 어떤 그런 후천 성경이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상극이라는 이런 전쟁을 바탕으로 한 고통과 시련의 과정도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기 위해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하듯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천지 대세를 알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쭉 해왔었는데요. 인류의 미래가 열리는 천지 대세와 가을 개벽으로 열리는 부천 성경의 비전이 상계님께서 집행하신 천지 공사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증산도의 진리 저석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